어제 그 MBC의 공정방송노조라고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노조위원장이 글을 하나 올렸어요. 이 사람이 4월 10일 퇴근 중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이 팀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2018년 MBC 신입사원 공채 시험에서 북한 관련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 것을 자기가 유출한 데 대한 참고 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MBC 인사부에서 사이버 수사대에 이 노조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을 했고 일베에 이 기사를 올린 사람도 찾아냈다는 겁니다. 아니 언론사에 시험 전에 이 시험 문제도 아니고 이미 시험 끝난 뒤에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고 경찰이 이렇게 설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 이야기를 보면 MBC가 신입사원 시험 문제를 편향적이고 친북적인 시각으로 출제한 것은 당연한 지금 지적해야 될 잘못이다. 노조위원장으로서 회사가 잘못 출제한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입사원 공채 시험 날 이 노조위원장이 감독관으로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시험지를 받아든 수험생들이 놀라는 걸 보고 그래서 이 수험생들이 좌편향으로 답을 써야 되나 우편향으로 써야 되나 하고 고민하는 이런 모습들을 자기가 느꼈다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자신은 노조위원장으로 MBC 최성호 사장에게 편향적인 시험 문제를 이 출제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뭐 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것은 경찰 수사 요구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얼마나 편향적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자, 주관식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 올림픽 단일팀을 놓고 스포츠 교류의 출발점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민족이나 평화는 공정성을 압도하지 못한다라는 비판론이 우세했다. 단일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높고 남북 간의 대화 분위기도 고조된 현 시점에서 두 견해를 되짚어보고 그 의미를 평가하라. 글 속에 평화 혹은 공정성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드러나도록 하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수험생들은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MBC가 지금 이 좌편향이 되어 있으니 나는 공정성보다도 남북 간의 평화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글을 써야 합격되겠구나. 자, 이 부분은요, 이 수험생의 사상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취업을 미끼로요. 바보가 아니면 MBC가 현재 어떤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있고 MBC 안에서 이념을 둘러싸고 얼마나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데 키를 진 사람이 낸 문제에서 평화냐 공정성이냐 참 지랄도 진짜 가지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요 정말로 최성호 사장은 저는 고발 대상이라고 봅니다. 왜? 모든 직장에는 직장에 취업하는 사람의 사상과 이념의 자유를 침해해서 문제를 내면 그건 공정성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최성호가 이런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이 이것이 보다 높은 통일을 위한 일이냐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냐라고 문제를 내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시험 문제를 내면 공정성을 해치는 거라고 답을 할 겁니다. 자, 객관식 문제도 우스웠다는데요. 북의 성군 정치의 의미는 1. 군대가 국가의 기본이라는 통치 방식이다. 2. 수령은 선한 군주와 같아라는 통치 철학이다. 3. 수령이 어떤 직위보다 앞선다라는 통치 원칙이다. 4. 김민성의 유언에 따라 통치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5. 당과 국가 그리고 수령은 하나의 몸과 같아라는 통치 철학이다. 자, 여기에 객관식에서 이거 1번부터 5번까지 어느 거를 써야 됩니까? 전부가 문제가 있는데요. 이 정답 없음 아닙니까?
정말로 지금 이념적인 문제를 신입사원을 뽑는 데까지 집어넣어서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신입사원을 뽑을 때부터 의식이 빨갛거나 의식화를 기꺼이 하려고 되어 있는 사람만을 뽑아가지고 안에 들어와서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거 아닌가. 저는 이 한국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MBC 최승호 사장을 고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오늘 제 뉴스 브리핑을 듣는 즉시 최승호 MBC 사장이 취업에 관한 공정성, 즉 취업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지역이나 그 사람의 이념이나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배경도 고려되지 않고 공정하게 선출해야 되죠. 신입생을 선출할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념 문제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부분을 취업 문제에 내게 되면, 취업 시험에 내게 되면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되고, 이것은 그야말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왜 고발이 가능하냐? 공정성을 위반한 부분이지요. 자, 내가 사상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회사는 그걸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직원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이 좌파든 우파든 직원을 뽑는 부분은 이념에서 관계없는 부분만을 물어서 뽑아야 되는 거죠. 국가관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국가관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넣어요. 그리고 북한의 성군 정치라는 부분이 뭐냐라고 물을 때는 정말로 그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에 제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성군 정치까지도 공부해야 됩니까? 제가 한 달 전에 이 정권 들어서 지금 올해 들어서 최저임금 적용되고 이러면서 일자리가 2월 달에 많이 줄었다 했는데 3월 달에는 또 더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자리에 25조를 쓰고도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악이라고 지금 나왔어요. 문 대통령, 저 뒤에 보이는 취임 직후에 일자리 상황판에서 매일 일일 상황 점검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질려서 손을 놨습니까? 아니면 돈을 더 퍼부으면 좋아질 거라고 아직도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 통계청이 3월달 고용 동향을 발표했는데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1만 2천 명이 증가했는데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2017년 3월 대비해서 10만 4천 명으로 8년 만에 최소치였던 2월 달에 이어 2개월 연속 고용 쇼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게 취업자 이 증가 폭이라는 것은 전년 동월 대비 얼마 늘었냐 하는 건데 2월 달에 지난번에 이 10만 4천 명이었고 그 다음에 이번 3월 달에 11만 2천 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는 올해 1월까지, 작년부터 올해 1월까지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 명에서 40만 명 이상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월달, 2월달부터 딱 10만 명, 11만 명대로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역대 최악의 상황에 지금 가고 있어요. 3월에는 특히 편의점이나 치킨점 등 영세 사업자가 많아 자영업자죠.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의 취업자 수가 이렇게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겁니다. 2월 달에는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 감소가 1년 전보다 11만 6천 명이 줄었는데 3월 전체 실업자 수는 125만 7천 명으로 실업률이 4.5%까지 치솟았다는 거예요. 3월 기준으로 지금 2000년과 2001년 이후에 가장 나쁜 수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IMF 그 후유증에서 헤매던 이후에 제일 나쁜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 실업률도 11.6%에 달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일자리용 본 예산이 17조 736억이고 일자리 추경으로 7조 7천억을 편성했는데
이 돈을 갖다가 마중물로 부어서 일자리를 늘어나게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요. 그런데 올해 이 성적을 보면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은 고사하고 더 줄어드는 걸로 지금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취지는 맞다 하더라도 그게 저런 방식으로 이 타이밍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우려를 해왔죠. 고용주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부담을 느껴서 아예 해고를 해서 최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져 버릴 거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면서 강행이 됐고 그게 도리어 지금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데 올해도 또 밀어붙이고 그래서 계속 지금 임금을 올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숙박 음식에서 감소하다가 이제는 이 치킨 편의점에서 감소하는 이제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별로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결국은 일자리를 없애는 쪽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우려들을 많이 했죠.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화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정규직이 되고 나면 쫓아내지를 못하니 결국 신규 고용을 줄여서 한마디로 청년들의 취업이 어렵게 만들 거다라는 것은 예측이 충분히 된 겁니다. 기업들은요, 사람 한 명을 평생 동안 먹여 살린다면 월급뿐만 아니라 부대 비용을 계산을 했을 때 엄청난 부담을 느끼지요. 그런데 기업들로 하여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압박을 하니 기업들은 그냥 아예 안 뽑는 방향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우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이 정책의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중앙일보 예에서는 세종시에서 24시간 해장국을 하는 김덕한 씨라는 분은 최근 직원 2명을 내보냈는데 16.4% 오른 최저임금에 맞출 수 없었다는 거죠. 또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 적용되는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직원들이 66시간씩 주당 일을 해서 유지가 되어 왔는데 산술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에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데 더 뽑기는커녕 있는 사람으로 가도 지금 최저임금이 폭등을 하면 한두 명을 줄여야 되는데 이게 52시간만 해라고 하면 식당 같은 데서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할 수는 없죠. 보통 식당들이 점심 저녁 장사를 다 하지 아주 비싼 식당들만 좋은 식당들만 안 그러면 술 먹는 식당들만 저녁 장사를 하지요. 그러면 점심 장사를 하려면 9시 10시에 와서 시작해서 저녁 먹고 또 저녁 손님 다 받고 술 손님까지 받고 하려고 그러면 9시 10시 와서 결국은 저녁에 10시 11시에 식당이 끝나야 유지가 되는데 그래서 하루 일하는 시간이 12시간 13시간이죠. 그걸 일하는 게 옳으냐 물으면 옳지는 않지만 한국의 서민들이 그렇게 일을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식당 주인들도 그렇게 식당을 돌려야 식당이 굴러가는 것도 사실이죠. 특히 24시간 해장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시간씩 맞교대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3교대가 되겠어요? 공무원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식당을 운영하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청년 일자리 또 창출한다고 4조 원의 주경을 갖다가 편성을 하고 근로시간 52시간을 한다고 또 수입 줄어든 사람들은 또 정부가 돈 대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툭 하면 구조개혁이나 성장정책 등을 구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부 예산 풀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는데 이게 되는 줄 압니까? 일본이요. 91년부터 잃어버린 20년의 초창기에 빠졌죠. 왜? 일본이 미국하고의 이 환율 협상에서 플라자 합의를 해서 앵고를 가면서 2배쯤 올라버리니 수출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한 20-30년 해외에서 벌어들인 걸 가지고 은행에 저금돼 있는 걸 막 풀어가지고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해서 새로운 어떤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잡아라 했죠. 그러니까 기업이 뭡니까? 그 당시에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 폭등을 하니 대부분이 부동산 이런 부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부동산이 꺼지기 89년부터 꺼져서 91년부터 터지기 시작하니까 기업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부채를 지게 됐죠. 그래서 기업들이 돈을 벌면 전부 빚을 갚고 부채 축소로 갚고 그리고 은행에서 일본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고 더 빌려준데도 절대로 빚을 안 썼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시해서 은행에 내려온 돈이 쌓여갖고 쓰일 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채용도 안 하고 그야말로 빚 갚는 데만 몰두해요. 매년 얼마씩 갚아야 되겠다. 일본 사람들 그런 거 굉장히 꼼꼼하게 하죠. 그래서 부채 축소의 사회가 되면서 전체 경제 규모가 축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는 투자를 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를 갖다가 새로 이렇게 더 늘려서 소비를 정대시키고 국민들에게 수입을 늘려줘야 되겠다 하고 일본 정부 주도로 엄청난 한마디 인프라 계획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일본이 오늘날 세계에서 인프라가 가장 좋은 나라가 됐어요. 지방에 공항 만들고 다리 터널 만들고 근데 그게 하루에 곰 한 마리, 사슴 한 마리, 노루 한 마리 지나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실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고도 구조개혁을 하지 못하고 그 상처가 프리터족, 즉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PC방에서 살고 고시원에서 사는 이런 사람들만 고스란히 남겨버렸다는 겁니다. 한국도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요. 결국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자, 정부가 청년 취업을 위해서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문정권이 공약부터 시작해서 임기 초부터 밀어붙였지요. 그런데 OECD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11.6%, 그 다음에 3월 실업률이 4.5% 매우 심각하다. 이러는데 정부는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청년들에게 얄팍하게 점수 따는 식으로 해결하려고 공무원들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자, OECD가 이 한국 정부에게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권고를 했어요. 자,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청년, 여성, 장년층을 구분해서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유심히 잘 보고 이런 경제 관련 기사들은요, 대부분 보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좀 집중해서 잘 봐야 됩니다. OECD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의 동향에 대해, 이 고용 동향에 대해 교육 수준은 높은데 고용률은 42.3%로 OECD 평균 52.6%보다도 10% 이상 낮다는 거예요. 아마 대학 나온 비율로 하면 한국이 OECD에서 최고일 거예요. 그 원인으로 대기업, 공공부문 취업을 위해 청년들이 추가로 정규 교육 시스템 밖에서 자격증을 따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요즘 대학 4년 안에 취업이 됩니까? 그러니까 졸업을 미루거나 졸업을 갖다가 하고 난 다음에도 대학에 도서관에 관련이 학교에서 오지 마라 하고 그래서 일부러 졸업을 유예하면서 또 등록금 얼마씩 더 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서 졸업 이후에 몇 년을 공부하고 몇십 군데를 떨어지는데 결국 그거 하려고 하는 목적은 대기업하고 공공기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대기업이나 공기업만 바라보고 공부를 하니 취업 공부를 취업하지 않고 그야말로 이렇게 취업에 밖에 있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공시족만 44만 명인 나라 아닙니까? 정부가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채용 인원을 늘리면 점점 이런 인원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공무원을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0명 뽑으면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40만 명이면 15,000명 뽑으면 50만 명, 2만 명 뽑으면 60만 명 이런 식으로 전부 취업 준비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OECD는 또 대중소기업 격차를 줄여야 된다고 했는데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끌어올려야 된다. 그렇죠. 한국의 대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 구조와 중소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 구조가 근본적으로 엄청난 차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대기업 생산성이 100이라면 중소기업 생산성이 29.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룩셈부르크는 중소기업이 90.3, 독일은 60.8, 일본도 56.5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의 중소기업이 세계 경쟁력에서 최하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에서 월급을 제대로 많이 줄 수가 없지요. 그러니 그런 데는 또 안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성 고용률이 56.2%로 남자보다 20%가 낮다는 거예요. 성별 임금 격차도 37%라서 OECD 평균 15%보다 더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가 100을 받으면 여성이 받는 것은 한 60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성별 임금 격차가 여성의 취업을 주저하게 만들고 장년층, 즉 55에서 64세의 고용률 66%는 OECD 평균 58.5%보다 높다고 합니다. 이건 한국에만 있는 또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장년층에는 OECD 평균보다 고용률이 높지만은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임시직이거나 비정규직이라는 거죠. 자, 기업들이 장년층을 회사에 데리고 있으면 그 사람이 연공 서열 임금 체계 때문에 임금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찍 내보냈다가 그 중에서 막 우리 월급 깎고 3분의 1이나 이래 받을게 하면 그걸 갖다가 그렇게 써주는 계약직이나 이런 걸로 한다는 겁니다. 요즘 은행 안 보세요. 은행 직원들 30대, 40대도 내보내요. 다행히 지점장까지 간 사람도 50대 중반 넘어서면 다 그만둬요. 그러면 그만둔 사람이 뭘 합니까? 은행이나 또 은행 자회사나 이런 데 가서 한 달에 2, 300만 원 받고 무슨 자문역이니 뭐 이런 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거는 별로 안 다른데 월급이 확 깎여가지고 들어가서 일을 하지요. 그래서 이 경직된 임금 체계가 고용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한국에 계속 월급이 올라간다 이러지 말고 차라리 임금을 갖다가 적절하게 조정하고 65세까지 정규직으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훨씬 나았을 건데 한국이 택한 방법은 중간에 내보내고 그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만 나중에 싼 가격으로 똑같이 뿌려먹는 식으로 임시직 계약직으로 쓴다는 겁니다. 자,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근로장려세제가 최저임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고용보험 등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저임금만 올려버리면 빈곤이 대출되고 이 성장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최저임금만으로 문정권이 초반에 주장해온 뭡니까? 소득주도 성장론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지적한 겁니다. 임금은 올려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임금을요, 갑자기 확 올려줄 수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임금을 조금 올려주면서 그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 고용보험 등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과 서로 맞물려야 되는 거죠. 이 근로장려세라는 게 미국이나 유럽에도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한마디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임금 수준이 낮아서 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종의 세금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정부가 역으로 이렇게 돈을 주는 거죠. 근로장려세. 즉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일을 할수록 비용을 정부가 보태주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니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려버리고 나면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올라간 부분의 절반만큼은 정부가 내고 나머지는 이런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내라고 하면 그것이 일종의 근로장려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에 지원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이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정부가 보면요. 3조는 기업하고 자영업자가 이 올라간 임금을 보전하는 데 쓰라고 주고 1조 7천억은 근로자한테 직접 지불하고 이래서 따로따로 놀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정책들을 산만하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적정 수준으로 인상을 시키고 이런 어떤 근로장려세나 이런 부분, 즉 최저임금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쓰는 돈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꼭 필요한 계층 부분을 한정을 해서 지급하는 형식으로 집중을 해야 효과가 높다라는 부분이고, 또 그것만을 가지고 뭐 돈 몇만 원 더 받았다 해서 생활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니까 다른 촘촘한 사회 복지 거문망과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OECD가 한국에 이렇게 조언한 이런 내용 중에 양질의 일자리를 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 개별 근로자를 보호해야 된다. 급변하는 노동시장과 상품의 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고용 비용을 줄이도록 해라 하는 충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와 함께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과 임금의 유연성을 확보해라 했어요. 자, 한국은 완전히 거꾸로 가잖아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이상 일 못 시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임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렇게 최저임금 1만 원으로 가는 목표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식당에서 일하는 아까 이 뭡니까 24시간 해장국 주인과 종업원들이 합의를 해서 우리는 지금 24시간 하는 데니까 12시간 나는 일하는 게 좋고 또 12시간 일해서 임금을 더 받는 것도 좋으니 그리 좀 하게 해주라 하고 합의를 하면 정부가 그 합의가 된 부분에서는 예외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일률적으로 52시간 이상은 일을 못 시킨다 이러니 이 식당 주인은 종업원 내놓고 이제 24시간 일하던 걸 이제 뭐 시간, 업무 시간도 영업 시간도 줄여야 될 거고 또 식당 지금 소득도 매출도 떨어질 거고 그 점점 악화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식당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또 딴 데 가서 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식당이나 편의점이나 치킨집에 전부 일자리가 줄고 있는데 이게 무슨 방도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일자리 문제의 핵심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자리들이 쉽게 생길 수 있는 일자리들이 지금 쉽게 없어지는 일자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숙박, 요식업, 이 편의점, 치킨집 같은 자영업. 그러면 여기에서 없어지는데 요즘 어디가 없어집니까? 맥도날드니 뭐 버거킹이니 KFC도 없어져요. 스타벅스도 매점이 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기본적으로 건물 임대료가 너무 과대해서 그런 사람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이니 앞으로 자영업자들이 점점 줄어갈 수 있다. 그럼 정부가 이런 일자리 문제를 꼭 일자리만 놓고요. 군사작전하듯이 만원을 향해서 가야 된다. 주 52시간 일 못 시킨다.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 이럴 게 아니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임대료 낮추면요. 일자리 문제 상당한 부분 해결됩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낮춘다고 해서 지금 턱없이 낮추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임대료를 받아야 되죠. 건물 주인은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자영업자들이 최소한의 자기 임금보다는 더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건물세를 받아야지 저런 식으로 담합을 해서 건물 주인들이 엄청난 돈을 불러버리는 부분이 통제받지 않고 있으면요. 지금 다국적 프랜차이즈업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데 거기에 국산 토종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견디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과도한 몫을 가져가는 부분에 그 사람은 가져가면 임대료는 저 가족만 쓰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좀 낮추고 이렇게 하면 그 건물에 매장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용을 합니까? 맥도날드 한 군데가 50명에서 100명 고용한다잖아요. 어차피 우리 사회가요.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서 정말 아쉽지만은 이런 지금 최저임금 주변에 있는 일자리라도 유지가 되어 가야 되는 것도 참 인정하기 싫은 현실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현실을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일단 일자리를 유지시키고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이 활성화되게 만드는 것도 일자리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모든 일자리 정책이 중소기업, 대기업, 자영업자를 순차적으로 죽이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나중에 노동자들은 어디 가서 일을 합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